지금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현장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8시간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200명이 넘는 주민이 곰팡내 가득한 대피소에 고립되었는데요. 하루 두 끼조차 해결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뜻밖에도 한국 도시락 한 그릇이었습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주민들과 구호팀이 단 한 끼 식사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작은 도시락이 구호 활동 효율을 2배로 끌어올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과연 낯선 한국 도시락은 어떻게 절망의 현장을 희망으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현장 요원으로 일한 지 5년째가 되었어요. 올해 34세인 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15개국의 재난 현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글라데시 파견은 뭔가 달랐죠. 48시간. 정확히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가 이 강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거든요. 시속 80km로 몰아친 돌풍과 함께 3m 높이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60여 가구의 삶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헬리콥터 엔진음이 귓속을 파고들며 내려다본 마을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지붕만 겨우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집들, 떠다니는 가축 사체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동시에 책임감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본부에서 받은 브리핑은 간단했어요. 긴급 구호품 배급과 임시 대피소 운영 지원. 늘 해왔던 일이었죠. 체크리스트를 따라 물자를 분류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정해진 양만큼 배급하는 기계적인 작업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이 만만치 않더군요. 대피소로 지정된 건물은 옛 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젖은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렸어요.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빽빽이 들어찬 그 공간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깊은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습기 찬 공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답답했죠. 처음 이틀은 그냥 버텼어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명단을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배급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구호품 배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번호순으로 줄을 서주세요. 제가 확성기를 잡고 말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대신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이 뒤로 밀려나고 젊은 남성들이 앞다투어 손을 뻗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저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잠깐만요. 라임이었어요. 40세 정도로 보이는 현지 주민 대표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눈빛만큼은 예리했죠.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당신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야. 우리를 줄 세우고 번호표 나눠주고 마치 우리가 물건인 것처럼 대하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묻지도 않고 말이야. 라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게 느껴졌죠. 우린 당신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우린 사람이지 숫자가 아니야. 그의 외침이 대피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매뉴얼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라임은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도움? 우린 당신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야. 매번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물건 몇 개 던져주고는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 영웅 행세를 하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항의를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라임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그날 배급은 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통조림과 생수, 담요를 나눠줬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라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대피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일째 접어든 대피소 생활.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인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온도계가 32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습도는 85%를 넘나들었죠.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고 벽면 곰팡이에서 피어오르는 포자들이 목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라힌과의 충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온몸이 무겁더군요. 대피소 곳곳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숨을 막혔어요. 젖은 옷가지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벽면 곰팡이에서 풍기는 쿰쿰한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각종 채취가 뒤섞여 있었죠. 창문 몇 개로는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여기저기에는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밤새 지붕에서 새어들어온 빗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젖은 담요와 옷가지를 몸에 걸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조차 기침 소리를 내며 축 늘어져 있더군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호품으로 지급된 통조림과 건빵,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전부였어요. 한 가족당 통조림 하나씩, 건빵 몇 조각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죠. 아이들은 딱딱한 건빵을 씹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무표정하게 통조림을 떠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 한 중년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양가는 충분할지 몰라도 이건 정말 음식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연료에 불과했거든요. 오후에는 구호팀 동료들과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28세 자원봉사 간호사인 소피아와 다른 팀원 3명이 함께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침울했죠. 소피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료 중 한 명인 마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도 5년차 베테랑이었지만 이번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어요. 주민들 눈빛 봤어?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어제 라임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간호사로서 이렇게 말하기 못하지만 정말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약만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통조림만 던져주고 이게 치료인가요? 그 순간 마크가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밥 한 끼조차 인간답게 못 먹게 하는 게 구호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사람을 돕는 일인가? 마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죠.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그냥 칼로리 덩어리였어요. 맛도 없고 정성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구호팀 전체가 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며칠간 보였던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어요.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만이 우리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통조림 배급 시간에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아이가 맛없어요라고 울면서 통조림을 거부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라임은 여전히 저를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제의 충돌 이후 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나눠주는 구호품을 받기는 하지만 감사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대피소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 어른들의 뒤척임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한숨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침낭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이게 구호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 5년간 해온 구호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뉴얼대로 하고 정해진 양만큼 나눠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정말 사람을 돕는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15분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씻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200명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지친 한숨, 그리고 라임이 던진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느낀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해줬습니다.
구호품 창고에서 들려오는 환풍기 소리가 단조롭게 울리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느꼈어요. 이번엔 그냥 배급이 아니라 마음을 전해야 한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구호품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나눠주는 기계적인 일상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창고 한켠에 쌓여있던 구호 식품들을 다시 살펴봤죠. 쌀, 콩, 양파, 당근, 감자 같은 기본 식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한국 음식 재료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고추장, 간장, 참기름, 마늘,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해둔 불고기용 소고기와 김치 한 포기였죠. 원래는 저희 구호팀이 먹으려고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소피아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 뭐 하는 거야? 소피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그녀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통조림과 건빵 대신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준비해보자는 것이었죠. 한국 도시락 말입니다. 미쳤어? 200명 분을 어떻게 만든다고?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어. 일단 50명분부터 시작해보자. 아이들과 어른들 몇 명이라도. 소피아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로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저는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으로 양념했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고추장은 조금만 넣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아서 당근, 양파, 시금치와 함께 볶았습니다.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조리했죠.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영양도 좋을 것 같았어요. 김치는 이미 잘 익어 있어서 그냥 썰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거나 맵지 않게 물에 살짝 헹궈서 준비했어요. 현지인들에게는 생소한 맛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달걀을 풀어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팬에서 정성스럽게 말아가며 구웠어요. 노란색이 예쁘게 나와서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소피아가 중간중간 도와줬어요. 야채를 썰고 불 조절을 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일들을 함께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녀도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냄새가 정말 좋네. 나도 배고파져.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창고 전체에 한국 음식 특유의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졌거든요. 고추장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불고기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군침이 돌았어요. 4시간 동안 요리한 끝에 드디어 50인분의 한국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플라스틱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불고기, 잡채, 김치, 계란말이를 예쁘게 담았어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죠. 다른 구호팀 동료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마크와 다른 팀원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리도 먹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주민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먼저 먹을 순 없었어요. 자, 이제 나눠드리러 가자. 소피아와 함께 도시락을 들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맛있게 먹을까? 아니면 또 거부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니까요. 저는 소피아와 함께 50개의 한국 도시락을 들고 대피소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배급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랐지만 이미 200명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도시락에서 풍겨나는 불고기와 참기름 냄새가 대피소 전체에 퍼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특히 라임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만 할 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통조림과 건빵에 실망한 탓이었겠죠. 그때 한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르파였어요. 36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7살, 5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아이들은 배고픈 듯 자꾸 도시락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르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한국 음식입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계란말이가 들어있어요. 소피아가 대신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락 하나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색깔 고운 반찬들이 예쁘게 담긴 모습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죠. 먹어도 되나요? 아르파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건넸어요. 아르파가 먼저 불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대피소 전체가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하지만 맛있어요. 아르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7살 아이가 엄마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나도 먹어보고 싶어. 아르파가 아이에게 불고기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씹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대피소의 무거운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죠. 달콤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5살 아이도 잡채를 한 젓가락 먹더니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계속 먹고 싶다는 듯 손을 뻗었어요. 아르파가 계란말이를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누군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통조림과 건빵에는 없던 것, 바로 정성과 마음이었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본 젊은 엄마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어른들은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라임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또 실험하는 건 아니겠지? 라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험이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한 끼를 드리고 싶었어요. 라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씹으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잠시 후 라임이 잡채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김치, 계란말이 순으로 모든 반찬을 조금씩 먹어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라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맛이 복잡해요. 단맛, 짠맛, 매운맛이 조화롭게 섞여 있네요. 그리고 라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따뜻해요. 음식이 차갑지 않고 따뜻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통조림은 항상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갓 만든 한국 도시락은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르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음식과 다르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며 정말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다른 주민들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시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피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맛있다며 웃고 어른들도 서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피소 한쪽에서 라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첫 시식 이후 3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50개 도시락이 1시간 만에 동났고 더 달라는 주민들이 20명 넘게 몰려들었죠. 하지만 라임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불고기 한 조각,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음식을 통해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준호, 라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오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날카로운 적대감 대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이 불고기라는 음식 어떻게 만드는 거죠? 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적으로 여겼던 그가 음식 만드는 법을 묻다니요. 간장, 설탕, 마늘로 양념해서 구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시간이요? 라임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양념에 재워두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워야 해서요. 라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잡채를 한 젓가락 더 먹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음식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시간 정도요. 4시간. 라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의심과 경계심 대신 뭔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죠. 통조림은 3분이면 따는데 당신은 4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요리를 했다는 거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라임이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잠시 후 라임이 일어나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갈등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당신은 우리를 처음으로 같은 사람으로 대했어요. 라임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호 요원들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같은 식탁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대피소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라임과 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르파가 두 아이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7살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내일도 이런 음식 만들어줘요. 5살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치 매웠지만 자꾸 먹고 싶어져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대피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도 덩달아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줄이야. 정말 그랬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적대적이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라임이 다른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고 온 것 같아요. 음식을 보세요. 이런 정성을 들릴 이유가 뭐겠어요?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통조림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진짜 음식이야. 젊은 여성도 동조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걸 먹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날 밤 대피소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대신 잔잔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른들도 서로 음식 이야기를 하며 웃었죠. 저는 침낭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이야. 라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같은 사람으로 대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구호였던 거죠.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호품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성공에 힘입어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창고 문을 열자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힘과 아르파, 그리고 젊은 남성 3명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5명이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양파 써는 소리와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죠. 여러분이 왜 여기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라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어제 도시락을 먹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50명만 먹고 150명이 못 먹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도 도우면 200명 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르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리 좀 해요.
방글라데시 음식과 한국 음식은 다르지만 기본은 같잖아요. 정성이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요리하자고 나선 거였거든요. 소피아도 곧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와, 이거 완전 새로운 구호 방식인데? 함께 만들어서 함께 먹는 거네. 저희는 역할을 나누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라임은 불고기 고기를 썰었고 아르파는 야채 준비를 맡았어요. 젊은 남성들은 무거운 솥을 나르고 불 조절을 도왔죠. 저는 양념 만들기와 전체적인 조리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김치는 좀 덜 맵게 할까요? 아르파가 제안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먹어야 하니까요.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매워하면서도 자꾸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김치를 물에 한 번 더 헹궈 봅시다.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라임이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이런 음식을 먹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을 소중히 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아르파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가족끼리 둘러앉아 함께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홍수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어졌죠.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곧 라임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0명이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이 시간 동안 함께 요리한 결과 200인분의 한국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계란말이가 정성스럽게 담긴 도시락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이제 함께 나눠드리러 가볼까요? 저희 모두가 도시락을 들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를 보고 박수를 쳤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와, 라임도 함께 만들었네. 아르파도 도와줬구나.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함께 요리했다는 사실에 더욱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을 나눠주는 과정도 어제와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서로 양보하며 받았어요. 아이들이 먼저, 노인들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졌죠. 다 함께 앉아서 먹어볼까요? 라임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큰 원형으로 둘러앉기 시작했어요. 구호팀도 그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죠. 처음으로 진짜 공동 식탁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외쳤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대피소 전체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른들도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 요리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각자의 가족 이야기까지. 소피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어.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대피소에 진짜 웃음과 희망이 돌아온 거였어요. 마크와 다른 구호팀 동료들도 감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구호구나.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였네. 그날 점심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200명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함께 만든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죠. 일주일 후 저는 본부로 보낼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운 엑셀 파일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구호 활동 참여율이 기존 40%에서 85%로 급상승했고 의료진 협조율도 60%에서 95%까지 올라갔습니다. 3일 연속 주민 불만 사항이 0건을 기록했죠. 5년간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네요. 소피아가 제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녀의 의료 일지에도 비슷한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죠.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요. 약도 제때 먹고 상처 소독도 거부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함께 만들고 나눈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라임은 이제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창고에 와서 요리 준비를 도왔어요. 다른 주민들을 조직해서 역할 분담도 해주었죠. 준호, 오늘은 카레도 만들어 볼까요? 한국 음식에 방글라데시 향신료를 넣으면 어떨까요? 라임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르파도 주민들의 식단 관리를 맡아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영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개별 맞춤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당뇨 있으신 할머니는 설탕 적게, 소화불량인 아이는 부드럽게 조리해서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능해진 것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었죠. 대피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건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수다를 떨고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소리가 가득했죠. 구호팀 동료들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크가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대단해. 음식 하나로 이렇게 바뀔 줄이야.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점심시간이면 이제 200명이 자연스럽게 큰 원을 만들어 앉았어요. 구호팀과 주민들이 구분 없이 섞여서 함께 식사했죠. 대화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한국 문화, 방글라데시 전통, 각자의 가족 이야기, 홍수가 지나간 후의 계획들. 우리 마을이 복구되면 준호도 놀러 와요. 한 젊은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방글라데시 전통 음식도 맛보여 드릴게요. 꼭 갈게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이제 이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구호 활동을 도왔습니다. 의료진을 도와 환자 돌봄에 참여하고 새로 도착한 구호품을 정리하고 대피소 청소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라임이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도움만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호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이전에는 4시간 걸리던 의료 진료가 2시간으로 단축됐어요. 주민들이 통역도 도와주고 환자 안내도 해주었거든요. 물자 배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줄 서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30분 만에 질서정연하게 끝났어요. 저녁 시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민 참여율 80% 향상으로 구호 활동 효율성 2배 증가. 한국 도시락 공동조리 프로그램이 신뢰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됨. 마크가 제 보고서를 보며 웃었어요. 본부에서 믿을까? 도시락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고.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소피아가 말했어요. 우린 이제 구호팀이 아니라 한 가족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200여 명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함께 밥을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희망을 품는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였죠. 대피소에서 들리는 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숨과 울음 대신 웃음과 노랫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른들의 유쾌한 대화, 그리고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들. 이제 진짜 구호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도움이었어요. 2주 후, 저는 대피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다음 임무지인 네팔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15일간의 방글라데시 구호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가방에 짐을 넣으면서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만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특히 처음 한국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날의 감동이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호, 정말 가야 해? 라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준 그였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답하자 라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해준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르파와 아이들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7살 아이가 제 다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만든 불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마을로 놀러 와요. 5살 아이도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밥 먹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이거 아저씨 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 먹었던 거예요. 그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소피아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15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이렇게 따뜻한 작별을 할 줄이야. 정말 그랬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적대감이 이제는 온화한 미소와 진심 어린 배웅으로 바뀌었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배웅하러 온 거였어요.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죠. 준호,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라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또 와서 동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간 구호 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정성 어린 한 숟가락이었다는 것. 라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갈게요. 다른 구호팀이 와도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전통을 만들어갈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도 알거든요. 진짜 도움이 뭔지. 아르파도 말했어요. 다른 마을에도 이런 방법을 전해줄 거예요. 재난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방법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일이 단순히 한때의 구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거라는 걸.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다음 임무지로 데려갈 헬기였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저는 아쉬움을 달래며 가방을 들었어요. 그런데 라임이 조그만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김치예요. 우리가 직접 담갔어요. 네팔에서도 한국 음식 만들 때 쓰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직접 담가서 선물로 준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둘러봤어요. 15일 전에 절망에 찬 얼굴들이 아니라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꼭 놀러와요. 잊지 말아요. 주민들의 배웅 인사가 헬기 소음에 섞여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작별했습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대피소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구호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사람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같은 눈높이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성 어린 한 끼의 온기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떤 재난 현장을 가더라도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통조림과 건빵 대신 함께 만든 따뜻한 음식으로, 일방적인 구호 대신 서로 돕는 공동체로, 그렇게 진정한 구호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방글라데시 홍수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